시작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전임 지도자 강사 KFA 전임 지도자 강사 최성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좀 문제점들을 우리가 찾고 다시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같이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수 교육이라고 하면은 조금 교육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특정 작년에 고등학교 세계 대회를 비교 분석하여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어떤 앞으로의 미래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지금 현재 고등학교 지도자분들은 거의 대회에 내려가셨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대구에 있는 문체부, 뭐 전북의 금석배 등등, 강원의 금강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하면서 대회를 또 한번 보시면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목차로는 경기 국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공격 사항에 대해서 전달드리고, 그 다음 경기 분석을 통해서 공격 상황, 오늘 좀 포커스는 공격 상황 위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또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또 거기에 맞는 포지션별 선수 특성, 이런 부분들 결론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국면, 이 상황이 저희도 교육 과정 안에서 경기 국면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잘 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국면이라고 하면은 경기 상황별로 나눠 보면은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 또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또 세트 피스,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구조, 조직화된 어떤 구조를, 스트럭처를 만들 것인가, 그래 하이 블럭을 만들어서 또 하이 블럭을 상대하는 공격 상황,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랜지션에서는 카운터 어택, 또 카운터 어택이 안 되면은 또 빌드업하는 과정, 또 수비로의 전환에서는 즉각적인 압박이 안 되면은 지연하고 드로핑 다운에서 좀 기다리는 수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또 공격 상황에서의 내단락, 또 수비 상황에서의 이런 내단락, 이렇게 해서 등등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 상황인데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이 프레싱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이 프레싱, 하이 블럭을 상대한 팀을 상대로 어떻게 빌드업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미들 블럭을 친 수비로 어떻게 라인 브레이크를 할 것인가, 또 로우 블럭, 로우 프레싱을 하는 상태로 어떻게 기회 창출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전에 이야기했던 빨간색이 이제 수비라고 치면은 하이 프레싱을 높은 위치에서 수비 조직을 만들어서 블럭을 만들고 프레싱을 가하는 상태를 어떻게 공격 상황에서 풀어 나갈 것인가, 즉 빌드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주제가 될 것이고요. 자, 미들 블럭에서 수비를 견고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태킹 서드로 어떻게 넘어가는 과정들을 만들 것인가, 수비들을 분산시키고 또 공간을 만들어서 뒤로 수비 지역 뒤 공간으로 어떻게 침투를 할 것인가, 또 수비들이 밑으로 내려섰을 때 로우 블럭을 쳤을 때 파이널 서드 골대 공략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깊은 지역 박스 안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어떻게 득점 기회 창출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경기 국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결국 빌드업에서 필요했던 이런 다양한 형태, 삼각형이나 다이아몬드, 그 다음 다양한 서포터, 뭐 GK를 활용해서 또한 미드필드 수적 우위 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 짧은 패스에 의해서 전진을 할 것인가, 긴 패스에 의해서 전진할 것인가, 또 미들 블럭으로 올라왔을 때는 라인 브레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움직임에도 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브먼트 투 리시브와 오퍼링 투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볼을 받을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슈팅, 마지막 슈팅의 강도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골문을 공략할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라인 브레이크성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침투 패스에 의한, 스루 패스에 의한 그 디펜스 라인을 통과하는 과정들, 또한 이 라인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크로스에 의한 돌파, 라인 브레이크, 또 개인에 의한 볼 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개인의 드리블로 라인 브레이크를 시도할 수 있겠고, 즉 이런 미들, 센터 포워드 라인과 미들 라인, 또 디펜스 라인을 어떻게 라인 브레이킹을 할 것인가, 이렇게 피파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미들 라인 브레이크 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디펜스 라인 브레이크 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 부분은 유형입니다. 지금 오버, 스루, 어라운드, 그래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FIFA's line breaks metric offers new insights and match context and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ame.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린 부분은 공격 과정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볼도 라인 브레이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 역시 라인 브레이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국 우리 골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 골대에 득점을 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빌드업이라고 치면은 침투하는 작용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영상과 함께 라인 브레이크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결국 또한 공격 시 어떤 채널을 통해 공격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본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공격 시에는 넓은 형태와 또 깊게 이렇게 침투 작용을 하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공격상에 어떤 채널에 어떤 포지션의 선수를 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저희 작년 2023년 고등학교 대회에서 일어났던 영상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경기 국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빌드업 하는 과정이고요, 고등학교 팀들이. 자, 홀딩 미드필드를 통해서 활용해서 또한 빌드업하는 과정, 또 GK를 통해서 빌드업하는 과정, 자, 짧은 패스뿐만이 아닌 상황적으로 긴 패스에 의한 또 빌드업 과정,
또 미들 서드로 올라왔을 때 경기 과정들, 프로그레션, 넘어왔을 때 또 공격 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원에 따른 그룹 전술과 파트너 전술에 의한 측면 돌파, 결국 파이널 서드에 들어와서 스코어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 중원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영상들, 또한 특정 포지션 풀백 선수의 활용,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상황입니다. 또 볼을 즉각적으로 탈취했을 때 즉각적인 공격을 통해서 카운터 어택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자, 이런 영상을 좀 보여드린 부분이 좀 안내차 경기 국면이 어떤 상황,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 스토리가 빌드업에서부터 파이널 서드까지의 득점 과정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후에 전환되는 과정,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경기 국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포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겨울에 저희 컨퍼런스 때 전달된 내용이었는데요.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가? 또한 원톱의 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70% 이상 원톱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한국 대회마다 조금 성질은 다르겠지만 많은 부분 50%가 넘는, 또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월드컵 상황만 보면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비 전술을 포백으로 사용한 형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이 포백 운영 시의 풀백의 능력과 활용, 또 원톱의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대 트렌드에서 투톱의 공격 형태보다는 원톱의 또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을 찾는 팀들이 또 많아졌고요. 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격하는 비율이 사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운동장에서 관찰을 했을 때 상당히 측면 공간에 대한 활용이 빠르고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통계적으로 이런 데이터로 받아봤을 때 역시 제가 눈으로 본 것과 이런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 수치가 어느 정도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빌드업 시 측면 활용하여 전제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풀백 선수로 좀 접근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빌드업 시 측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풀백 선수를 활용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또 공간을 만들고,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 운영 능력, 팀의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게 이렇게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이런 능력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백 선수를 얼마나 활용했는가. 지금은 사실 좋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안 좋은 영상도 있고 좋은 영상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적극적인 공격 활동, 또 패스, 이런 것들이 그 선수들에 의해서 좀 자유롭게, 좀 빠르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좀 더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풀백 선수들이 전진 패스 횟수에 있어서 월드컵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평균 숫자이기 때문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 풀백 선수들이 많은 백패스를 하고 많은 횡패스를 하고 전진 패스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안 되다 보니까 경기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이렇게 경기 템포에 있어서 좀 차이가 이렇게 보인 부분. 자, 결국에 이 풀백 선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격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가, 영상을 통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패스가 더 나와야 되고 더 자주 반복적으로 도전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아주 위험한 상대방한테 아주 위험한 실점의 위기를 또 줄 수도 있고. 자,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사실 제가 운동장에서 봤을 때 역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수들 역시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전달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경기를 결정짓는, 또한 빌드업에서부터 미들 서드로 전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풀백 선수들, 또 미드필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제한적으로 도전을 하더라고요. 즉 침투 패스나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되지만 너무 전진 패스에 있어서 너무 신중한 이런 상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월드컵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안 나온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는가. 그래서 빌드업 시 풀백을 활용한 전진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통계를 이렇게 뽑아낸 부분입니다. 사이드백에 있어서 평균 패스가 적고 특히 공격 지역에서의 숫자가 현재 적다. 또 전진 패스가 1-3에 평균보다 전진 패스가 적다. 또한 1-4에 우리는 너무 빌드업 축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빌드업이라는 우리 골대에서 시작해서 상대 골대로 전진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컬렉티브한 그 쇼패스에 의한 패스 위주의 빌드업만 너무 선택을 하지 않는가. 결국에
평균보다 롱패스 숫자가 많이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압박이 강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할 때는 오히려 많은 롱패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미들 지역에서 공격, 어태킹 지역으로의 공격적인 패스 횟수가 좀 적다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사이드백 선수들은 평균을 저희는 이제 월드컵 기준에서 평균을 좀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가 적고 성공률도 낮다. 또한 1-7에 있어서 크로스 시도가 적고 크로스 성공률도 낮다. 결국에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그 풀백 선수들을 제한적으로 수비의 역할로 많이 이렇게 묶어두진 않는가, 포지션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현재 환경상 입시 문제도 달려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 우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적을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이런 느낌을 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크로스 횟수는 평균적이지나 득점으로 이어진 횟수는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정확성에 좀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도전적인 풀백을 찾아야 되고 1대1 시도를 하고 좋은 크로스 능력을 가지고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스의 수, 대통령 금배와 롱패스, 미들 서드에서 공격 서드로 나가는 이런 퍼센트, 드리블 돌파, 또 성공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시도 2-10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률로 좀 보면은 사실 좀 많이 세계 무대에 가서는 조금 아쉬운 퍼센트지 않은가. 그래서 좀 제 이야기를, 이건 뭐 제 이야기입니다. 전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좀 뭐랄까, 너무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풀백 선수들에 있어서 좀 전술 이해 능력, 이런 부분들, 역시 여러분들 하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고 다 같이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기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겨울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학교와의 연습 게임이 너무 많은 관계로 경기 국면 사항을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지 않는가, 연습 게임이 있어서. 결국 수비 위주의 훈련이 된다든지 거의 좀 공격 위주의 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전문 지도자 확보. 현재 고등학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이렇게 만나보면은 코치 채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코치 채용이. 또 우선순위가 지도에 있는 팀도 있고 운영에 있는 지도자의 성향을 가진 지도자를 찾는 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계속 지도자, 전문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을 하는가, 또한 이런 시간들이 자주 있으면서 지도자 역량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회창조 프로그레이션 미들서드에서 어떻게 진입을 하였는가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빌드업에서는 오히려 측면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미들블록, 미들서드로 올라와서는 오히려 중앙지역, 센트럴 채널의 중앙지역 공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보면은. 그래서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을 얼마큼 결국 했는가, 이런 5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얼만큼 페널티 박스 안에 기회 창출을 만들어냈는가를 보시면은
음, 우리는 슈팅까지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적으로 8.32와 6.45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까지 진입을 많이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했다. 숫자적으로 좀 부족했다. 또한 노란색은 슈팅까지 연결된 부분이고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패스 플레이를 했던 부분이고 빨간색은 드리블 유형의 또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안에 진입을 했을 때 슈팅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대통령급과 챔피언십 이렇게 비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터치 수가 좀 많아지면서 슈팅의 기회를 잘 못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얼만큼 많은 페널티 박스까지의 진입을 하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많은 득점 기회 창출을 만드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널티 박스 앞에 그 아크서클 존 포틴 지역을 우리는 기회 창출이라고 여겼는데 인사이드 채널을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또 모든 득점이 어디에서 어시스트가 일어났는지 데이터를 좀 살펴본 결과 잠시만요. 인사이드 채널에서의 많은 득점이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좀 더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 대표팀 역시 인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크로스 시도는 13.3개로 다른 팀들보다 사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상대 깊은 지역까지 돌파를 했고 골대 앞까지 근접했다고 데이터상 볼 수 있고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된 부분은 제로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득점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의 크로스의 훈련을 더 연습을 해야 되는가. 영상에 보였듯이 공중으로만 크로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라운드 볼에 정확하게 밀어주는 푸시 크로스의 연습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결국 풀백 선수들이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고 지금처럼 발밑에 정확하게 밀어주는 푸시 크로스의 유형들이 사실 현대 축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로빙 볼의 크로스보다는 공중으로 전달되는 볼보다는 발밑에 정확하게 더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서 발밑에 정확하게 밀어주는 그런 유형들의 크로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즉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결국 존 1, 2, 3, 4 이렇게 해서 나눠졌을 때 모든 어시스트 비율이 존 4, 즉 큰 박스, 페널티 박스 사이드 지역에 거의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십과 월드컵 기준으로 놔둔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측면에서 깊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득점을 일어나기 위해서 더 깊은 지역까지 볼을 운반하고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 활용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존 원에 대한 수치를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존 원에 대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존 4를 활용해서 측면을 상대 수비를 좀 분산시키고 저 지역을 활용해서 얼만큼 득점을 퍼센트를 높여갈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존 원에 대한 침투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국 영상에 다양하게 보셨는데 결국 고등학교 시합에서 많은 부분 개인에 의한, 또한 직선적으로 침투하고 이런 영상들도 많이 나왔던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득점의 유형들이 나왔는가, 결국 전환되는 상황들보다는 결국에 조직화된 공격, 서로 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득점하는 비율이 사실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전환에 대한 이제 뒤에 가면 또 중요성도 이야기할 거지만, 전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격 형태를 어떻게 갖추고 볼을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직화된 공격 퍼센트 비율을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리고 경기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경기 상황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경기가 많았는데 경기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하고 0대0 이제 경기 스코어가 난 경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월드컵에서는 16강에서 한 경기가 나왔고요. 챔피언십에서는 0대0의 경기가 한 경기도 안 났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하지만 대통령금배, 자, 60경기에서 6경기에 0대0 무승부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대통령금배 그 팀들은 좀 더 공격적인 좀 측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좀 안정적으로 대회에 있어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 또한 챔피언십에서 좀 보시면은 0대0의 경기는 하나도 안 나왔지만 1대0의 경기는 13경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골 차의 승부로 또 들어가면은 좀 더 나왔겠지만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경기 내용이나 결과나. 그러면서 예선전서부터 결승까지의 경기 이런 모든 경기 내용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소유가 중요했는가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경기 결과에 있어서 볼 소유 능력이 과연 중요했는가? 자, 고등학교 팀을 이렇게 세계 대회를 보면서 볼 소유의 능력이 다 50%가 넘는 팀들이 승리를 가져갔던 예선전서부터 결승까지의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이제 경기 대회별로 나눠 보면은 영등포 공고가 한 67% 가까운 볼 소유를 했습니다. 32개 팀에서도 1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요. 네, 1등을 했네요. 이 팀이 역시. 그러면서 이 대회에서는 볼 소유의 능력이 중요한 팀들이 상위에 다 랭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평고 역시 4강에 들었는데 3위, 상문고 5위, 화성시 18, 4위 뭐 이런 등등 보면은 상당히 볼 소유 능력이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챔피언십 좀 보겠습니다. 챔피언십 우승팀을 보면 수원 삼성이 우승을 했는데 대회 기간에 볼 소유는 50.2%를 가져갔고 또 24개 팀 중에 12회 중간 정도의 볼 소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승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수원 FC나 대구 또한 경남 요렇게 등수를 보면은 또한 8강에 올라갈 때까지는 볼 소유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진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 대상으로 볼 소유 능력이 중요했는가를 봤을 때 점유율 1등, 2등, 3등, 4등을 보시면은 잉글랜드, 스페인, 파나마, 미국 이런 팀들이 소유 능력에서 좋은 상황을 보여줬는데 결국 16강 조별 예선 탈락, 8강 스페인이 유일하게 8강에 오른 것들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 소유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했는가 보면은 예선전서부터 16강까지는 소유를 잘하고 오래 한 팀이 많이 이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역시. 하지만 토너먼트에 갈수록 패배팀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즉 토너먼트 한 8강 정도서부터는 사실 공수 간의 전환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여드렸던 공격적인 조직화된 공격에서의 득점이 많이 이렇게 나온 퍼센트를 보면은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오히려 전환보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단계 경기를 만드는 과정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이런 데이터적으로는 공격에서 수비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런 상황들이 토너먼트에 갔을 때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업서부터 득점까지 전달을 쭉 연달아서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제가 지금 온라인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나 좀 질문 사항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대 분석에 있어서 전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수 전환을 데이터를 좀 빼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공수 과정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한 경기당 한 560번, 한 700번 내로 이렇게 이뤄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교육을 또 받았었고, 근데 공수 전환을 어떻게 특정해서 전달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의도적으로 압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셉트를 한다든지 그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압박을 통해 가지고 제가 탈취를 다시 해온다든지, 또 팀이 볼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수비에 의해서 또 뺏어 온다든지, 조직적으로, 또 골키퍼가 캐칭을 하고 즉각적으로 카운터를 나가는 이런 상황 4가지만 넣습니다. 공수 전환의 횟수는. 그래서 평균 31번, 뭐 35번 미만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공수 전환, 뭐 예를 들어서 스로인 상황, 골킥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압박이 있었을 때, 의도적으로 압박을 계획적으로 하고 그 볼이 탈취돼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환을 바로 일어났을 때, 또한 그 볼을 가지고 초당 몇 미터 이상 전진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공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횟수가 한 32번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슈팅으로까지 이어진 공격으로의 전환 횟수는 1.2, 1.3, 즉 해가지고 한 1.15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또한 그 상황에서 득점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0.13, 0.11, 0.12,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의 횟수보다는 슈팅의 빈도, 또한 득점의 확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승시키면서 조금 가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환 사항이 일어나고 이 형태, 수비 형태에서 바로 즉각적인 공격 형태로 변하고, 공간 확인하고 침투하고 볼 연결하는 이런 상황들. 자, 압박을 가해서 볼을 탈취하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반응하고 득점을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즉 경기 플레이 상황에서 전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 안에는 팀만의 약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느 상황에서의 공격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 포지션별로 역할 등 임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전환 횟수에 있어서 한 30번 중반이라고 치면은 그 상황들을 좀 올리려고 하면은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 것인가, 전환 상황에서 슈팅의 빈도나 득점의 정확성을 올리려면은 어떤 훈련들을 우리가 선수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를 지도자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고 선수들한테 접목을 한다면은 제가 전달 드리는 이 시간이 상당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전환당 슈팅입니다. 대회별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설명드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팀이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은 됐는데 볼을 뺏기지 않고 소유를 한 부분은 24개국 중 1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 6초 안에, 전환 후 6초 안에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한 비율은 24개국 중 23번째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저희가 수비를 해가지고 볼을 즉각적으로 뺏었어. 근데 상황 자체가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안전하게 볼을 지켜라. 뺏자마자 바로 한 번의 패스, 두 번의 패스에 볼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말고, 뺏었을 때 너는 볼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오히려 그 현장에서 지도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지도자는 또 강하게 공격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현장에서 전환상에서 좀 더 즉각적으로 경기 템포를 살릴 수 있는 침투 패스나 드리블 이런 것들을 더 실수를 하더라도 요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많이 부족한 단계입니다. 사실 이 단계, 전환상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이 선수들 역시 이제 성인 선수가 돼서 프로에 가서 이런 강한 공수 전환을 경험을 할 텐데, 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좀 더 훈련이 돼서 팀에 합류한다면 더 좋은 선수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밑에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 공격 전환 상황에서 슈팅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슈팅 수가 평균보다 적었고 득점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환 상황에 있어서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인가. 시도를 했을 때 그것들을 잘못됐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도전적으로 열어주게 할 것인가. 사실 대회를 보면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선수들의 기술, 지도자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합쳐가지고 경기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경기는 아니더라고요. 프로사나 경기는. 이 선수들이 과연 고등학생인가? 바로 진짜 프로 선수 경기에 그래도 투입돼도 바로 사용할 선수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지도자 분들이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접목시켜서 더 발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포지션별 특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때 신체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월드컵 수준에 있어서 못 미쳤다, 아니면은 약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 신체적인 특성, 피지컬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8강 기준에 제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모든 팀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8강 기준으로 8팀 기준의 키를 한번 다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봤고, 자, 8강 팀 평균 신장이 GK에 있어서는 87cm, 187cm가 됐습니다. 자, 즉 골키퍼, 우리 한국 골키퍼 3cm 정도가 차이가 났었고, 풀백 선수들 뭐 170대, 오히려 저희가 좀 더 컸습니다. 또 센터백
195. 저희가 훨씬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풀백 선수들 역시 저희가 라이트 풀백 역시 또 큰 키였고, 수비형 역시 또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드필드 부분, 뭐 미드필드나 레프트 윙, 라이트 윙어들은 뭐 170 초반대 유형의 선수들, 상당히 빠르고 다람쥐 같더라고요. 거기서 딱딱 뛰어다니는데 약간 그런 민첩하고 이런 유형들, 또 섀도우 스트라이커, 또 그다음 스트라이커 자원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180이 넘는 포지션은 8강팀 평균으로 4개의 포지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GK, 센터백 오른쪽 왼쪽, 또 스트라이커 자원. 이 4개의 자원만 포지션만 180이 넘는 걸로 볼 수 있었고, 한국팀 역시 이것들을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지 않는가. 신체적으로는. 또 제가 경기를 관찰하고 또 다음 경기를 보러 이동 시 비행기나 숙소에서 이런 선수들을 만났을 때 역시 아직 청소년이구나. 유럽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들, 남미 선수들 모두가 아직 고등학교 단계 딱 수준의 신체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능력은 오케이, 어느 정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설득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강팀 전체를 가지고 뛴 거리, 체력적인 요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고요. 8강 기준입니다. 8강 기준. 자, 그래서 저희 나라 평균 뛴 거리가 사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못 뛰었다고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2차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뛰는 양이 좀 부족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볼을 가지고 뛰었는가, 볼을 안 가지고 뛰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얼마큼 또 뛰었는가, 이런 사항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프를 받고 이런 부분들, 뭐 톱스피드, 빨리 뛰었던 부분, 이런 데 있어서 경기 결과가 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존 4, 존 5,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스피드의 달리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역시 저희 나라 선수들 역시 평균값이 기본 평균값보다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뛰는 것과 신체적인 능력, 제가 운동장에서 봤을 때 역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아, 우리나라 선수들 역시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이라고 사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건 이제 탑스피드, 속도에 대한 사실 상당히 평균값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정 선수에 의해서 또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아르헨티나 9번 스트라이커의 영상입니다. 딱 볼에 접근하다가 공간이 비었을 때 딱 뒤로 물르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밀어넣는 영리한, 그 다음 브라질 스트라이커. 여기에서 지금 20번 선수인가 18번 선수인가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팀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볼 소유 능력, 볼 관리 능력.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제공권 능력이 아닌가. 그렇죠. 그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 자, 위치 포지셔닝을 하고, 자, 침투 움직임, 또한 소유 능력, 또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 저는 사실 이런 스트라이커 유형들을 보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함축하면 어떨까. 기회 창출을 하는 능력들 안에 침투 움직임, 볼 소유하는 능력, 공간에서 볼을 받는 포지셔닝,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측면의 공격수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좀 단순하더라고요. 볼을 잡으면은 1대1 돌파란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대1 돌파에 의해서 한꺼풀이 벗겨지고 다음 수비가 나오면서 수비가 균열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그 아르헨티나 지금 측면 윙어 선수인데 상당히 1대1 능력들이 높더라고요. 돌파의 성공 횟수도 높고, 그냥 볼을 잡으면은 어느 공간에서든 1대1을 시도하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1대1 시도 후 크로스. 자, 이 전에 스트라이커의 영상과 지금 측면 미드필드 윙어의 영상에서는 돌파 후 슈팅이냐 크로스냐. 그래서 유형에서 역시 기회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 볼 소유 능력, 공간에서 볼 받는 것들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1대1 측면에서 1대1 과감한 돌파, 그 다음 성공, 그 다음 슈팅이 아닌 크로스. 그래가지고 크로스의 능력 등이 1대1 능력과 크로스의 능력이 잘 훈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격 파트에서는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당히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이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10번 선수, 일본의 10번 선수, 스페인의 18번 선수, 스페인의 18번 선수 등등 해서 그 위치를 딱 고수하면서 자기한테 볼이 들어왔을 때 연결뿐만 아니라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수비들이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공격 전개를 하는데 상당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런 선수들 유형. 우선 기본적으로 볼 기술, 다루는 기술 능력이 원체 뛰어났고, 그 전에 상황 인지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볼을 어디로 컨트롤을 해놔야 되는지. 또한 이 선수들이 그렇게 키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이런 볼 받기 전에 상황 인지 능력, 어디서 받을 것이고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떤 공간으로 컨트롤 및 패스를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축구에 있어서 창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선수들이 진짜 창의적인 선수지 않는가.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걸 포함해서 기술적인 스킬들, 완벽하게
볼 다루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모든 포지션에서도 다 모든 선수들이 좋지만 유독 섀도우 스트라이커 선수의 볼 다루는 능력은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전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대표팀과 스페인 대표팀의 전환 사항에서 좀 이제 중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좀 나가지고 전환 사항에서 스페인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경기 운영하는 데에서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전환적인 측면이었어요.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이 사실 너무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볼 소유했을 때 넓고 깊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빌드업을 했던 부분. 스페인 역시 같은 전술 뭐 4-3-3 변형해서 4-1-4-1 형태를 유지해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스페인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전환의 속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10번 시도해가지고 한국은 7번 정도의 실패가 있었다면 스페인은 3번 정도의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속도의 그 실패의 횟수보다는 실패했을 때 수비로의 전환 속도가 두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전환에서 빌드업은 같다. 형태나 방법이나 요구하는 것들은 상대 골대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하지만 그게 실패했을 때 전환의 속도, 전환의 방법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좀 있었다고 제가 봐서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자, 이젠 결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지도자들이. 첫 번째는 경기 템포라고 큰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경기가 이제 승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플레이 됐을 때 진행되는 속도, 또한 파울 났을 때 정지된 볼에서 또 진행되는 속도, 또한 제한적으로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도전적인 패스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 즉 이런 생각의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경기 템포가 계속 늦지 않는가. 그게 즉 경기 상황에서 체력과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공격을 나가기 위해서 체력을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경기 템포에 연관되지 않는가. 또한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직선적인 플레이들, 상황에 맞게 또한 좀 더 도전적으로 관중들한테 좀 더 즐거움을 주고 고강도의 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강한 압박 상황에서 또한 그 강한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이 위에 현대 축구에서 직선적인 축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90분간 체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용을 할 것인가가 경기 템포에 좀 연관이 되지 않는가. 결국에 우리는 경기 시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경기 속도도 좀 이렇게 대회 기간에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저 역시 눈으로 보고 제 생각만 노트에 적고 있었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제 생각과 유사한 장면들을 많이 찾았고, 또 현장에다가 어떤 부분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드려야겠구나. 예를 들어 제 팀이라고 하면은 특정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부족한 부분을 딱딱딱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내 그 생각으로만 발전하기보다는 선수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결과 중심의 대회가 돼야 되는가, 과정 중심의 또 대회가 돼야 되는가,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내 결과 중심의 지도가 돼야 되는가, 과정 중심의 지도가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은 이 컨퍼런스, 저기 온라인 보수 교육을 좀 준비하면서 변성환 감독님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월드컵 뒷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대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한국팀, 대한민국은 준비했던 형태와 경기 운영 스타일을 고수하고 조금 상대가 강하더라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 하지만 일본과 우즈벡이 8강까지 올라갔고요. 아시아팀에 있어서 일본은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두 팀은 자기 나라의 축구를 많이 포기했습니다. 특히 일본 팀은 끝까지 그 자기 색깔의 특유의 일본만의 경기 운영을 한 번을 하지 못하고 16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생각이 든 부분입니다. 결국에 저 어린 선수들, 17세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회로 놓고 본다면 결국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성적에 의존해 가지고 다른 전술을 쓰고 다른 경기 운영 방식을, 그 안에서 또한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이 옳고 그름, 이거는 참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것들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가. 대회의 중요성 제일 중요하죠. 지금 내일부터 뭐 지금 5개 지역, 5개 대회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텐데, 역시 선수들, 지도자들, 부모님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좀씩 개선되길 지도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결국 연령별 선수들에게 알맞은 지도 방향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3년 동안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3년 안에 방향성을 잘 잡고 환경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훈련들은 지금 강습회 기간에서도 볼과 함께 계속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행하고, 수비 훈련 역시 볼과 함께하는 수비 훈련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주체는 운동장에 볼이 중심이 돼서 고정되어 있는 골대에 골을 넣는 상황이니까, 볼의 위치에 따라서 수비 포지션도 변경될 것이고 공격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제언을, 볼과 함께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상황까지. 그래서 강습회 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바뀐 강습회에서는 첫날 강사진에서 어떤 훈련을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조금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 좀 변형되는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자 이렇게 훈련을, 실기를 진행을 하면서 수강생들이 다르게 또 접근하는,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을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빌드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색깔, 또 다양한 그리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빌드업을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한 중원 압박을 한다면 결국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A급 코스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중원 압박을 하는데 이런 중원 압박을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강사진에서 기술, 전술, 심리, 체력적 요소를 발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팀 전술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가이드 단계에서 또 발전, 어플라이 단계의 발전, 4-3-3, 양팀 다 4-3-3의 기본 포메이션을 설정해서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또한 공간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고 숫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그 안에 정보들, 볼 리커버리 타임, 볼을 전하는 순간이죠. 볼을 뺏기고 나서 다시 되찾아오는 시간을 얼마나 최단기간에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는 능동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고 능동적인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기 상황에서 템포를 올리고 경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빌드업, 프로그레이션, 파이널 서드에서 엔트리스 해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빨리 진행을 시킬 것인가 생각을 한다면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만큼은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지도를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선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딱 1시간 10분 발표했습니다. 예, 양이 사실 많았는데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래도 다 모든 부분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셨거나 좀 더 다른 의견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댓글창에 질문이나 이런 거 남겨주셔도 됩니다. 있습니까? 아, 다음 시간 때문에? 예. 다음 또 여기 강사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만 또 물러가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